저희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재사용을 하면 왜 안 되냐,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탈릭 테린이 말한 다중항화 정의가 있는데 논리적 중앙화다, 비트코인은. 논리적 중앙화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양자컴 오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 공황장애 다시 올 가능성? 지금 다시 분리될 가능성? 네, 분리될 가능성. 이런 기관들이 껴있는 곳은 이제 당연히 이제 거래소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클 거고. 전국에 계시는 팟캐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리스펙, 넷달바, 아토믹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사토시 시대에 사토시가 채굴했었던 비트코인 주소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좀 잘못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 자식들 이거 뭐지? 라는 불편함을 좀 드리고 많이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죄송합니다를 한 3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님, 네달바님, 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네. 여긴 저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네. 여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3창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변명 한 번만 해도 되나요? 예. 예. 변명하십시오. 네, 일단 사과는 정식적으로 한 번 더 드렸고, 사실 이게 2021년 10월인가? 그쯤 제가 X에 이제 이런 SPK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년 반이 지나서 제 기억도 이제 반감기가 되면서 기억의 밤감기.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을 그냥 자신 있게 오류를 범했습니다. 많이 섞여버린 거죠? 섞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초기화돼서 그냥 다른 사람처럼 다른 내용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토믹이 아니었던 거네요. 뇌절했습니다. 뇌절했습니다. 뇌절토믹이 돼서 제가 뻘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팟캐스트 하는 시간이 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했었는지 새벽이 넘어가는 시점에 녹화를 하면서 필터 없이 좀 사전에 그렇게 녹화가 됐더라도 저희가 편집하고 이러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놓치고 당당하게 방송에 들어갔고, 심지어 그거를 앞에 하이라이트로 제가 편집해서 또 넣었다라는 실수가 중첩되면서 아마 이 내용이 쟤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수로 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지금 이 팟캐스트의 어떤 신뢰를 좀 떨어뜨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면서 다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를 지켜보시는, 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쳐다봐 주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걸 갖고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든 진짜 제대로 검증하고 팩트를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거를 가장 빠르게 캐치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뚱뚱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보자마자 바로 아차 싶어서 정정 게시글을 좀 빠르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방송에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 그게 맞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실제 팩트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바로바로 예, 정정 관련된 내용들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팟캐스트 때 바로 이어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 챙겨 나갈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김에 이참에 그러면 정정 보도 할 겸 그냥 보고도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었던 한 이슈가 있지만,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일단 지난 팟캐스트에서 논의됐었던 요 양자 컴퓨터 얘기, 그러니까 요때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는 거야?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렇게까지 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참에 팟캐스트 초반부는 양자 컴퓨터 특집 개념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과 관련돼서 사토시가 채굴했었던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위험하다면, 반대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난번의 내용과 반대로 위험하다가 팩트거든요. 그 위험하다면 그것을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 사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게 이제 또 철학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아토믹님과 네달바님 그리고 제 생각들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토믹님이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사토시가 채굴했었던 그 지갑이 사실 문제다, 그러니까 팩트인데 왜 문제인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다시 정정할 겸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비트PK라는 거 딱 집어주셨는데 그 댓글로 이 비트코인은 먼저 스크립트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쉬운 딱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거를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건너뛸까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잠깐만 여기서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부터 아토믹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조금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좀 차분하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아우 나 복잡해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면 또 계속 그 양자 컴퓨터 퍼드 안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 내가 지금 마음 먹고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독자님들은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립트라는 좀 단어는 어려우니까 좀 비유를 할게요.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면 스크립트라기보다는 접시를 쌓는 그런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때 선입 산출이냐 후입 산출이냐 뭐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프링글스 통에다가 이렇게 프링글스를 쌓는데 그 마지막에 들어온 프링글스를 위에서 빼면 후입 산출이고요. 프링글스 통에서 이렇게 맨 아래 쌓여 있는 애를 아래에서 빼면은 선입 산출입니다. 요거 약간 요건 은행에서 뭐 그 이자 계산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뭐, 분야에 쓰이죠. 네네네. 뭐 이제 예, 유로 주식에서도 개념은 네, 주식에서 주식 매도할 쓰이잖아요. 때 선입 선출로 매도가 되냐, 네. 뭐 후입 선출로 매도되냐, 뭐 이런 네. 개념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개념들, 이런 네네. 개념 자체는 사실 뭐 이제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은 후입 산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일단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후입 산출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게 쌓다가 맨 아래 거를 쓰려면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빠른 연산을 사실 위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애부터 이렇게 제거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크립트라는 게 일단 뭐 개념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자죠. 프링글스 이렇게 통 과자라고 안에, 통 안에 예, 그 칩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데 맨 처음에 쌓여 있는 것부터 먹을래 그러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앞에 있는 거 다 뒤집어 까고 맨 끝에 있는 걸 빼야 되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쌓여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프링글스부터 먹는 후입 선출이 먹기 제일 편하다. 정확합니다. 네네. 그게 그 얘기로 편하죠? 이제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개인키, 공개키, 서명 이런 내용이
이 프링글스 통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토시라고 추정되는 네. 그 지갑에서 사용되는 그 스크립트는 P2PK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는 어려우니까 일단 단어 설명은 빼더라도 P2PK라는 거는 그냥 공개키 자체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쉽게 말하면 그 프링글스 통에 맨 아래는 서명 데이터를 넣고 그 위에는 그냥 공개키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 위에 이렇게 머리에는 공기키가 노출된 거죠. 이렇게 머리가 민머리처럼.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이제 그 항상 공기키가 이렇게 위에 다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딱 요거만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사토시가 채굴했다고 추정되는 스크립트의 방식입니다. 그 당시의 스크립트 구성 방식은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은 후입 선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P2PK라고 되어 있던 방식은 어쨌든 프링글스 통 안에 맨 위에 공개 키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구조였다.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공개 키를 가지고 해싱해서 주소로 이제 변환되는 게 P2PKH, H가 해싱이거든요. 그 방식을 따르는데 그거는 이제 프링글스 통에 맨 아래 서명을 넣고 공개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해싱돼서 그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바로 넣진 않고 공개 키를 한 번 더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싱해서 주소로 변환된 걸 그 위에 쌓아요.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일명 그 레거시 주소로 많이 불리는 1로 시작하는 주소인 그 P2PKH가 이제 이 방식을 따르죠. 그래서 이제 네. 공개키에 해싱된 주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주소로만 되어 있어서 이제 공개키가 노출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1번 블록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장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이 계속 쌓여가는 전체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이게. 그 전체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생성됐고 그게 어디로 갔고 그렇죠. 막 이게 모두 다 기록돼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사토시가 처음으로 채굴한 50개짜리 비트코인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17년 전. 예, P2PK라고 여기 정확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기 써 있는 0496B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얘가 지금 알고 있는 주소, 비트코인 주소를 쓴 게 아니라 공개 키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훤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에 반해 예를 들면 이제 아토명님께서 방금 얘기해주신 뭐 레거시 주소 뭐 이런 걸로 한번 가보면 지금 요거는 한 몇 년 전이죠? 이거는 2010년이니까 좀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채굴된 코인은 여전히 P2PK 이 공개 키를 같은 방식. 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1로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주소입니다. 그리고 네. 한 좀 확 가보죠. 40만 블록으로 딱 가보면 40만 블록. 그럼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코인베이스조차도 공개 키를 안 쓰고 주소를 이렇게 쓰고 있죠. 1로 그래서- 시작하는 주소가 네. 다 적혀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사토시가 채굴했던 코인은 그냥 공개 키가 훤히 다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프링글스의 그 민머리가 그대로 보인다는 비유 써주신 거 그게 네트워크 상으로 그냥 그대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네. P2PKH, 그러니까 저희 주소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한번 해야 이제 왜 프링글스 통을 이걸 사용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이어주시죠. 네. P2PKH로 설명할게요. 마지막은 그 해싱된 해시값, 그러니까 주소로 이제 쌓잖아요. 그걸 쌓고 나서 검증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송할 때. 그때 이제 UTXO에 쌓여있던 거와 이제 해시값이 맞는지 비교를 하고 다음에 맞으면 거기는 이제 공개키랑 서명을 꺼내가지고 맞다고 하고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례대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산출을 하는 거고 처음에 했던 P2PK는 그 위에 없이 그냥 공개키와 이것만 맞는지 보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사토시가 채굴했었던 초기 P2PK 방식과 그 이후에 이제 변경돼서
공개키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P2PKH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맨플도 오고 가고 프링글스의 어떤 쌓여 있는 방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해가 다 되셨을 텐데, 이런 방식의 차이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게 불리하게 되고 왜 불리하고 어떤 건 왜 뚫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스크립트는 방금 두 개만 설명드렸는데, 네, 그 스크립트는 이제 멀티시그 방식 3으로 시작하는 스크립트도 있고 세그윗도 있습니다. 그래서 P2SH, 그다음에 P2WPKH 이것도 있고, 그 이제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템루트. 네. 요건 이제 P2TR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여러 주시는 개가 그 있습니다. 쭉 종류별로 하신 거는 예. 이제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한번 코드 개발해 놓고 가만 냅두고 그냥 그거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있는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개선 버전들을 제안하면, 그게 이제 많은 다수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반영이 되면서 계속 조금씩 개선된다. 그럼 개선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바뀌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변화해 왔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P2PK는 이제 공개키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알겠고, 예. 그 이후에 P2PKH 같은 거 이후부터는 어쨌든 공개키를 찾으려면 프링글스 통 밑에 막 중간 막 이런 데를 다 뒤지고 막 난리를 쳐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뿐입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도 또 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공개키를 해싱한 주소 형태의 해싱된 거는 사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역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노출되어 있는 P2PK 주소가 사실 이제 가장 타겟이 되거나, 또는 노출되어 있는 공개키 상태를 네. 타겟으로 하게 되죠. 네. 양자 컴퓨터가 어떤 위협이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달바님, 그 아토믹님이 쭉 개념이랑 뭐 이런 거 설명 주셨는데,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뚫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 입장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P2PKH 이후에 있는 주소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건 어렵다라는 걸 그들도 인정은 하나요? 네, 물론 언론 헤드라인이나 SNS에서 이제 안 좋은 말로 뭐 어그로 네. 몰이 이런 거를 하려는 네. 사람들은 단순하게 쓰죠. 아주 직관적이고 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쓰죠. AI 시대의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의 보안을 뚫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죠. 그러면 네. 사람들은 그냥 이게 정확히 비트코인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비트코인이 뭐 암호학 기술을 쓰는데 그거를 그냥 다 무력화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왜 자꾸 그걸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게 이제 인센티브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P2PKH 이후에 들어있는 주소에 들어있는 비트코인들은 이거는 우리도 좀 솔직히 어렵고, 대신 우리는 P2PK, 그러니까 옛날에 사토시가 했던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라는 내용이 있는 거다, 컨센서스가 있다, 요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SHA-256을 뚫어버린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물론 앞에 있는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역산해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수많은 단서 조항과 가정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직접 읽어보면 이런 네. 게 가능해진다면, 뭐 이런 하드웨어를 동원할 수 있다면, 뭐 네. 심지어 무슨 초전도체 막 이런 가정까지도 있거든요. 지금 있지도 않은.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암호학 체계를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입니다.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역산해내서 그러니까 추출해내서 개인 키를 통해 어떤 특정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다인 거예요.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 디지털 서명을 하고 네트워크에 제출을 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게 비트코인의 소유권 증명 방식인데 그거를 개인 키를 몰라도 공개 키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출된 공개 키를 통해서 개인 키를 알아낸 다음에 가짜 서명, 그러니까 위조 서명을 하는 게 양자컴 위협의 그 어떤 뭐 일종의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죠. 한정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면 뭐 몇 번 양보해서 양자 컴퓨터가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개발될 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됐다 전부 네. 다 됐다라고 치고 다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비트코인을 위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협은 공개 키가 노출되어 있어서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 즉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인임을 인증하는 걸 딴 놈이 슉 가져가서 내가 주인이야라고 우길 수 있는 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공개 키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뭐 양자 컴퓨터 할아버지가 나와도 뭘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거고 그 정도인데 그 대표적인 게 사토시가 채굴했던 100만 개가 담겨 있는 지갑 정도로 볼 수 있고 야 그러면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 야 그 지갑들은 위험하겠는데? 야 그럼 그거 털리면 시장에 그 주인 행세하면서 누군가가 그거 훔쳐가가지고 그냥 매물로 싹 쏟아내 버리면 비트코인 망하겠네 라고 하면서 전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예,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주소 재사용을 하면 왜 안 되냐 이런 거를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그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소 재사용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네네. 예. 요거는 뭐 조금 살짝 간 거긴 한데 네. 이제 구독자님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보낼 때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업비트나 뭐 이런 데서 내 지갑 주소 이렇게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지갑 주소 맨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이제 업비트에 있는 걔네가 그냥 하나 그냥 지정해 준 거고 실제 우리가 개인 지갑으로 옮겨 보면 개인 지갑에서는 그 지갑 주소가 계속 바뀌고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사실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이제 내가 갖다가 사용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옛날에 업비트에서 썼던 버릇처럼 한 번 썼던 주소 이렇게 어딘가에 복사해 놓고 내가 계속 그냥 그 주소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맥시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거랑 연결돼서 이제 좀 설명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 아토믹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재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방금 쭉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주소에 이제 주소가 사용되면 사실 그거는 이미 사용됐다는 거는 공개 키가 노출 한번 됐다는 거고 네.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차피 주소는 몇 개죠? 저희 2에 32승계인가요? 그 하나의 어카운트당.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주소,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그냥 다음 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니모닉 하나 안에는 이제 하나의 어카운트당 2에 32승계의 비트코인 주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한대죠. 이번에 주소 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소 또 다른 주소 쓰고 계속 다른 주소를 쓰는 것과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같은 주소를 여러 번 한 10번 썼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같은 주소 한 10번 쓴 사람이 더 불리한 이유는 뭐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메살바님 뭐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토시의 채굴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공개 키가 그대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주소로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받기만 한 그 상태에서는 그게 만약에 P2PK 그게 아닌 P2PKH나 뭐 세그윗 이런 주소를 썼으면 공개 키가 노출이 안 돼 있어요. 받기만 한 상태에서는. 근데 그거를 제가 내가 받은 거면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리스펙님한테
1비트 코인을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네. 보내는 행위 자체에 벌써 공개키를 내가 말 그대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에 제가 처음 받은 그 주소는 제가 사용하는 그 순간 공개키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키가 노출이 됐지만 저는 그 비트코인을 소모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네, 공개키가 비어 있는 거니까. 그죠. 공개키는 노출됐지만 잔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빼앗길 게 그러니까 누가 그 위조 서명을 해봤자 거기는 비트코인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리스펙님한테 그렇게 한번 보내서 잔액이 빵이 돼버린 그 주소에다가 또 한 번 아토믹님으로부터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을 또 받았다. 그 주소 똑같이 사용해서. 그죠. 그러면 그 주소는 공개키가 리스펙님한테 보낼 때 노출이 한번 됐고, 그리고 잔액이 0이 아니라 아토믹님한테 새로 또 받은 1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얘는 공개키가 노출돼 있으면서 잔액도 0 이상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사토시의 뭐 110만 개로 알려져 있는 그 공개키 노출돼 있는 비트코인하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소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주소를 받았다가 보내는 순간, 누군가한테 보내는 순간 공개키가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또 받으면 공개키도 노출되고 빼앗길, 그러니까 털릴 잔액도 있는 요 두 조건이 딱 만족되기 때문에 주소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해킹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주신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번 네네, 양보해서. 그러면은 막 지금 막 나 지금 어떻게 해?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위협이 왔을 때 사토시 시대에 공개키가 노출되어 있는 지갑들 100만 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위험하다. 오케이. 그건 이해했고 그럼 난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내가 그 이후에 갖고 있어서 괜찮겠네가 아니라 내가 계속 같은 주소만 만약에 구독자님 중에서 쓰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사토시랑 같은 입장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전혀 패닉할 일은 아닌 게 왜냐하면 주소 재사용을 정말 많이 하는 지갑 주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래소거든요. 거래소 그렇죠. 네, 거래소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거. 네, 거래소는 딱 그 주소를 박아놓고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토시로 추정되는 게 한 110만 개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절에 또 채굴했던 게 뭐 60만 개에서 뭐 사토시 시대의 코인이 한 170만 개 되고 그리고 재사용해서 공개키가 노출돼 있는 그런 비트코인은 거의 막 500만 개 막 이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나 주소 여러 번 썼는데 라고 해서 패닉할 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시다가 시간이 날 때 그냥 아주 프레시한 새로운 주소로 그냥 보내놓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라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가시화된 그 뭐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다 가정하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 뭐 개발도 안 됐고 언제까지 개발될지 몰라요. 그냥 모르지만 이제 이 이슈가 나오면 계속 그냥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먼저 뚫리겠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런가 하지만 뭐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딥하게 한번 파보는 겁니다. 지금 그냥 가정을 했었을 때 뭐가 진짜 어떤 위협이고 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야말로 그냥 바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인 거네요. 황금 고블린이죠. 사실. 맞습니까, 네달바님?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자 내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 뭐 이런 것들을 뭐 거래소도 뭐 하긴 하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공격했을 때 한 번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꿀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에 내 비트코인을 넣어 놓은 것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때 분산된 그 대중 속에 숨어 있는 내 비트코인 지갑 주소 안에 들어 있는 비트코인의 그 위협의 정도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왜 사토시의 채굴 물량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상에 떠오르는 이유는 사토시의 코인은 지금까지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뭐냐면 제가 방금 500만 개 정도가 사실 공개키가 노출돼 있다, 주소 재사용으로 인해서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즉 거래소가 어느 날 이거 그냥 한번 싹 정리할 겸 UTXO 정리할 겸 새로운 주소로 싹 다 옮기지 하는 순간 공개키는 노출된 게 하나도 없이 아까 그 프링글스 비유 괜찮은 것 같은데 프링글스 안에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프링글스 통 안에 담기면서 뚜껑 딱 닫아버리는 그래서 공개키 노출 안 되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이론적으로는 취약할 수 있지만 임시적으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위협이 구체화되는 순간 새로운 주소로 옮겨버리면 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를 아무도 안 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사토시 코인은 양자 컴퓨터가 가시화돼도 사토시가 사라졌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건드릴 거 아니야. 예, 요거라는 점을 네, 정확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구독자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찌 됐던 뭐 우리들은 그리고 거래소는 그런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인 지갑에 잘 셀프 커스터디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망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토시 시대 그러니까 즉 지금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얘가 진짜 나중에 양자 컴퓨터 위협이 왔을 때 우리나 거래소처럼 이거를 어떻게 누가 처리를 하면서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못 움직이니까 이건 그대로 해킹 당하겠네. 여기로 가면서 자 그러면 그게 해킹 당해버렸다. 그 전에 저희 한번 이거는 또 한번 다루고 가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잠깐 요건 뒤로 가서 얘기하고 예. 그 전에 하나 더. 특집이니까. 네. 저희 이제 특집이니까. 특집이니까. 그렇다면 개발자들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개발을 했을까? 또는 논의는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개발을 해서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요거는 한번 다루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BIP 번호가 360번이라는 번호로 이미 그 테스트 넷에 3월 17일이었나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테스트 서버라고 할게요. 거기에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팟캐스트 때 한번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BIP 360이라는 거는 양자 내성을 갖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새로운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스크립트 중에 또 다른 스크립트 하나 더 나오는 건데 P2MR인가?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프링글스 중에서도 진짜 완전 새삥 프링글스네요, 이건. 프링글스 통이 하나 나온 겁니다. 네, 완전 양자도 이건 진짜 그냥 프링글스 못 뺏어가는. 네, 이거는 특징이 이제 공기키 자체가 사실 설명할 때도 노출이 안 된다고 표현하면 좀 틀린 얘기긴 하지만 노출이 되더라도 얘를 그 머클틀이라는 걸 한 번 더 해싱을 하기 때문에 진짜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또 다른 프링글스 통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지금 P2PKH부터는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뚫을 수 없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옛날 거를 뚫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 이것도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래 또 그런 얘기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예 또 이런 거 네가 그 얘기할 줄 알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미 그 다음 거 또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셨던 BIP 360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진화 형태의 어떤 소프트웨어고 그게 지금 테스트넷에 장착돼서 검증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중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 불안한 사람은 이 주소로 옮기면 됩니다. 이 주소로 적용된 요걸 사용한 곳에 옮기면 되는데 사실 여기 이 BIP 360의 그 스크립트는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무언가를 취했으면 무언가를 잃겠죠. 그냥 뭐 양자 내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주소를 사용한 거는 그 스크립트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명만 하면 되는 그 공유키 가지고 서명만 하는 거 외에 이거를 머클트리 사용하는 그 부분이 약 서명 플러스 50%가 증가됩니다. 아, 그럼 블록 사이즈가 증가한다고 보는 건가요? 사이즈는 어차피 사이즈 캡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네. 같은 거를 썼을 때, 같은 거를 전송했을 때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아, 그 주소를 수수료를 더 사용하면 많이 내게 된다. 50%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아, 주소로 그럼 사용하는 사람은. 그럼 일부에서는 이게 적용됐을 때 BIP 360이 적용됐을 때 블록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 논란이 있었던 블록 사이즈 워대의 이슈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그건 아니죠. 블록 사이즈 자체의 캡은 정해져 있는데 그 블록 아래에 담기는 것들 중에 이 스크립트를 쓰는 사람은 그 스크립트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전송하더라도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죠. 이 주소를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네, 그거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양자컴 위협에 대해서 뭔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 게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정확히 이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인지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학적으로 제대로 된 걸 발명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양자 내성을 가진 이런 암호학 체계는 이미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배포하고 잘 테스트해서 비트코인에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해낼 것인가는 좀 거버넌스 문제에 가깝지 이게 뭐 공학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그거는 이제 논란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물론 이런 걸 좀 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만큼 비트코인 내부에서 그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그 무엇보다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늘 그랬듯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렵지만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 누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끌고 나가면서 강제로 뭔가 진행시키는 방식은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느리지고 더디지만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찾아 나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의 어떤 진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요걸 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새로 나와서 이거를 바로바로 뭐 적용하는 게 과연 보수적으로 천천히 이제 테스트 해가면서 하는, 그리고 좀 거버넌스의 좀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느릴 순 있지만 조금은 더딜 수 있지만 신중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그 비토문 그 채널에서 켈빈님하고 스펙터님도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좀 성급하게 양자 내성 이런 걸 적용했다가 오히려 취약점이 발견돼서 황급히 막 후다닥 다시 원복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느린 거버넌스, 그리고 좀 합의가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까다롭게 하는 이 과정을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뭐 탈중앙화 이런 게 뭐 안정적인 시대 때나 좋지. 사실 이런 위협이 오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중앙화되어 있고 뭐 국가든 기업이든 이렇게 중앙화 방식으로 빨리 일사불란하게 누가 처리해서 지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비트코인은 좀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약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토미님, 여기에 대해서 네.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죠. 맞습니까? 사실 이 탈중앙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이게 어쩔 때는 뭐 어디에는 탈중앙하고 어디는 이고 막 이렇게 좀 취사 선택하기도 하고 그 이제 뭐랄까 어떤 저희가 합의를 할 때 얼만큼 합의를 해야 되냐라는 뭐 수치적인 것도 사실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이 많잖아요. 51%가 합의하면 된다. 네.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러프한 합의라고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그 이제 탈중앙화 정의가 있는데 사실 그 정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근접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건 논리적 중앙화다. 비트코인은 논리적 중앙화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을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중앙화라는 의미는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런 노드들이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 원하는 우리가 가장 그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비트코인인 거잖아요. 각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또는 그 가장 원하는 게 뚜렷한 네. 그 방향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늘리는 걸 싫어해 라는 컨센서스는 논리적 중앙화란 얘기인 거죠. 여기 있는 참여자는 나는 늘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참여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지분을 떨어지는 걸 그 어떤 인간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중앙화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거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떠한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네트워크에 가해졌을 때 이거를 방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기 참여자 중에 당연히 없을 거예요. 실제로 벌어졌을 때 빨리 하드포크하자라는 컨센서스가 바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슨 자신의 정치 성향처럼 어느 당을 찍냐 마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참여자 모두는 다 원하는 소구점이 같기 때문에 즉 자신의 비트코인의 지분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지는 걸 원치 않고 자신의 그 같이 저장된 저작물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소구점들 때문에 외부의 위협이 나타났을 때 탈중앙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당 찍을래, 나는 저 정당 찍을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저렇게 생각하니라고 해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외부의 위협이 나타났을 땐 오히려 그 어떤 조직보다 완벽히 중앙화된 느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는 집단이 이거고 오히려 기업이나 다른 중앙화된 뭐 은행이나 뭐 정부 같은 데들은 오히려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지금 아토믹님이 말씀하신 논리적 중앙화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비탈릭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비탈릭이 비트코인을 시절에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더리움 만든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떠든 겁니까? 만든 다음에 이게 아하, 그 친구 좀 그래도 말은 잘해요. 가끔 이렇게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논리적 중앙화라는 개념이 그런 거면 사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중앙화가 돼 있는 게 유리하면 지금 통신사는 왜 털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쿠팡, 뭐 무슨 무슨 은행, 뭐 금융권 이런 데들 지금 개인정보는 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앙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기에 그 대응이 잘 될 수 있는 중앙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왜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아예 뭐 그렇게까지 위협하다고 생각 안 했겠지가 아니라 중앙화다 아니다의 개념을 떠나서 모두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집단의 응집력이 어디가 더 강하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그런 결과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맞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문제 없죠? 그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희 한 단어로. 네. 스킨 인 더 게임. 스킨 인 더 게임. 그겁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이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풀면은 그냥 내 모가지 걸고
나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갔어. 뭐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야. 이거를 보통 우리가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들어갈수록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데 우리 오늘 호르무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예.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 길어질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집중해 주시고 지금 잠깐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양자 컴퓨터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겐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사건이 있어서 이거를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토믹 넷달바 리스펙이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의 첫 번째 광고주가 등장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벌써 저희의 첫 번째 광고주님 누구냐? 저희가 지난번에 살짝 한번 언급해드렸던 딘자리님, 비트코이너 딘자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헬스장 이름이 뭐죠? 넷달바님?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딘자리님께서 저희에게 첫 번째 광고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딘자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은 뭐 이름에도 그 상호명에도 있지만 마곡역에 있습니다. 마곡역 6번 출구 보도에서 1분 거리. 그러니까 내리면 그냥 바로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마곡 595 빌딩에 있고요. 300평대의 넓은 운동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트닝으로 결제를 하면은 기존 가격이 원래 한 46만 2천 원 정도 된대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1년치죠. 1년치 금액이 46만 2천 원인데 원래 라이트닝으로 결제를 하면 이걸 33만 원에 할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PT 2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오셔서 네, 저 라이트닝으로 결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33만 원입니다. 할 때 근데 저 넷달바님 소개로 저 리스펙님 소개로 저 아토믹님 소개로 왔는데 그러면 그러세요? 하면서 저희들 구독자다라고 인증을 해줄 시에는 무료로 하루 공짜로 체험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4월 중에만 가능한 특별 이벤트가 현재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마곡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에 한번 가셔서 저 리스펙 구독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체험할 수 있고 아토믹 구독자입니다. 넷달바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300평 어떻게 생겼나 이거 운동기구 잘 됐나 하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으로 결제해서 할인도 받으시고 PT 2회 무료 제공까지 받으시는 게 정말 좋다. 그리고 그런 혜택은 그 어디서도 아닌 저희 이 팟캐스트에서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라이트닝을 결제하십시오. 30% 할인은 진짜 보통 라이트닝 결제 매장이 비트코인 결제 매장이 10% 할인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긴 무려 30%를 해주기 때문에 꼭 라이트닝을 결제하시고 같은 금액을 또 라이트닝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딘자리님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30% 할인은 너무 그만큼, 세게 지금 저희한테 프로모션을 그만큼 또 비트코인에 대한 이 열정과 확신이 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막 제공하시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팟캐스트를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첫 번째 광고주 저희에게는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점이 옛날 3프로 TV의 운조 커피인가요? 네, 운조 커피. 네, 당신은 저희의 운조 커피입니다. 딘자리님 계속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넷달바님 헬스는 어디라고요?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 아토믹님 헬스는 마곡역 6번 출구. 아니. 짐플러스? 네. 헬스는 짐플러스 S PT 마곡역점. 오케이. 예. 여러분 헬스는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헬스는 이미 딘자리님이 짐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으로 선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헬스는 안 받아. 우리 다른 광고주분들 아직 남아있는 카테고리들 많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선점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만 밉니다.
한 종목당 헬스 경쟁사 헬스 안 봤습니다. 헬스는 진플러스 헬스 PT 마공역점만 저희가 봤습니다. 자, 다른 분야의 광고주님도 기다리면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아시아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팟캐스트를 함께하면서 진플러스 헬스 PT 마공역점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양자 컴퓨터 얘기로 들어와서 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진짜 저희가 다 양보해서 막 아시아돼서 막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양자 내성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던 BIP 36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테스트넷에서의 그 진행을 다 하고 야 이거 메인넷에 적용해서 가보자라고 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야 그러면은 사토시가 채굴했던 100만 개, 약 100만 개 정도 있는 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뭘 어떻게 처리해?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지 뭐. 야, 그걸 가져가게 해서 시장에 그냥 풀리게 냅두면 안 되지. 이렇게 서로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커뮤니티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블록 사이즈 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그 내전처럼 또 하드포크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철학적 대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철학적 대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철학의 대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넷딸바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결국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용자만이 온전히 주권을 갖고 누가 누구한테 임의적인 어떤 재산권 침해 막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자유지선주의적인 철학이 녹아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무리 그게 시장에 쏟아져 나오든 말든 그거는 사토시가 알아서 단돌이 알아서 잘 하고 떠났을 일이지, 그거를 사토시가 뭐라고 그걸 뭐 지켜줘야 돼, 그걸 동결해야 돼, 압류해야 돼, 속각해야 돼, 왜 그런 어떤 임의적인 개입을 해야 돼. 그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펴는 순간 앞으로에 있을 그 어떤 개입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과연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양자 컴퓨터건 뭐건 그게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든 말든 나는 그거는 비트코인의 철학에 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대로 냅둬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당장 뭐 일시적으로 내 뭐 원화 환산이든 달러 환산이든 뭐든지 간에 그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뭐 시장가가 급락하는 거, 나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이유야 뭐가 됐든지 간에 당장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떠난 사토시를 뭐 리스펙하기 위해서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뭐 양자 내성을 가진 주소로 뭐 이동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거기 있는 거는 뭐 동결을 해야 된다. 소각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거를 뭐 지금 갖고 있는 지갑에 뭐 다 골고루 뿌려야 된다. 뭐 별의별 엠빵 하자. 네, 엠빵 하자 막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블록 사이즈 워드 보면은 이제 각 진영들이 있었는데 그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첨예한 어떤 대립인가요? 아니면은 뭐 앞에서 말씀 주셨던 야 그냥 냅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고, 아 그래도 좀 이거 건드려서 엠빵 하던가 뭐 영구 결번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펙 이렇게 하면서 뭐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시장에 안 나오게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수가 되는 건가요? 뭐 아직은 뭐 세력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뭐 좌우 대립처럼 양당 구도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논의가 조금씩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이 양자컴에 대해서도 커뮤니티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양자컴 공격, 양자컴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야 그거 진짜 위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그 위협이 되게 구체적이고 딱
스콥이 좁아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분명해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논의가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냥 그거 그대로 둬야지 하는 게 뭐 제 주변을 봐도 좀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공개키가 노출돼 있는 그 UTXO들의 관심도 좀 갖고, 듣고 계신 이제 다른 비트코이너 분들도 생각도 해보시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막 의견도 피력하시고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토믹님 지금 요 말씀 네달바님이 주셨던 요 논란 관련돼서 그 뭐 아토믹님은 대충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실지는 제가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도 뭐 간단하게 이제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자라고 하는 쪽의 논리가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빈약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격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격도 보지만 사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뭐 좀 또 다른 게 좀 있긴 있는 건가요? 일단 제 의견도 네달바님하고 똑같이 이 누군가의 어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나 누군가의 그런 의도가 들어가서 이거에 개입을 하는 건 그 순간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절대 이거는 당연히 개입해서도 안 되고, 사실 이거를 어디까지 개입할지에 대한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도 문제고, 당연히 그걸 전 지지하지 않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물론 역사적인 제 교훈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누가 얼만큼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얘는 살려야 되고 얘는 냅둬도 되고에 대한 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실제로 그게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개입했던 그거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이제 다들 아마 저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정신에 맞지 않고 우리가 블록 사이즈라고 했던 과거의 어떤 큰 역사적 교훈에서 느껴서 지금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이 뭐 맥시는 당연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모습과 맞지 않는 방식이 지금 이제 그거를 뭐 소각하자, 영구적으로 이렇게 뭐 동결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엔빵하자, 뭐 이런 논리들은 좀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게 양자 컴퓨터한테 해킹 당해가지고 갑자기 물량이 누군가 미친 척하고 진짜 쏟아내는 그 가격 떨어지는 거 진짜 그거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게 또 있긴 있나요? 그걸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자신들의 논지의 배경에 뭐가 있나요? 딱 그 마침 오늘 몇 시간 안 됐는데, 현재 4월 15일 이제 오후 한국 시간 11시 39분인데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 카사라는 회사의 CEO인 제이슨 로비라는 유명한 해외 비트코이너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BIP 361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360이 지금 테스트넷에서 진행 중인데 그 다음 361을 제안을 했다고요, 그 양반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안한 건 그 저희가 항상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사토시라고 추정되는 스크립트 P2PK를 제끼자. 그러니까 제끼자는 거는 이제 제거하자라는 제안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난리가 났죠. 국내에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 왜 그러냐, 막 심각하게는 시코이너다. 굉장히 비트코인에 해를 끼치는 제안을 한 거다. 엄청난 지금 공격이 막 이 사람에게 쏟아졌고, 1시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걸 내가 왜 냈는지. 네.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본인도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비상계획이라고 하네요. 이게 혹시 만약에 벌어졌을 때 뭐 또 다른 비상계획을 하나 제안한 거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뭐 기상 뭐 이럴 수도 있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쓱 뺀 건가요? 그런 식으로 쓱 들렸습니다. 엄청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좀 스크래치 좀 당했나 본데요. 저는 그런 상상은 해봤어요. 되게 어떤 단기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거대한 비트코인 꿀통 막 수십만 개를 갖고 있다. 제가 뭐 어떤 주체 얘기하시는지 다들 짐작하실 텐데, 뭐 그게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일 수도 있고, 아이빗 그 비트코인 ETF 수탁 그 저기 운용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소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예전에 그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 그때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대 비트코인이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동시에 상장됐다가 막 한쪽이 한쪽 막 팔아 제끼면서 막 가격 막 가루로 만들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지금 당장 저기 사토시 코인을 보호 조치를 안 한, 그러니까 어떤 그 소각 조치가 됐든 동결 조치를 안 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동의를 안 한 그 버전을 갖고 있는 뭐 대형 수탁사가 두 개 코인을 동시에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60만 개 보관하고 있었던 자산운용사면 60만 개의 하드포크된 코인, 그리고 60만 개의 오리지널 코인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뭐 자신이 원하는 하드포크된 코인을 밀기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하드포크된 코인을 막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수하고, 뭐 오리지널 코인을 막 이렇게 시장에 막 매도하고, 그러면서 뭐 되게 변동성 키우고, 뭐 이런 해프닝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의 뭐 네. 블록 사이즈 워의 그 2탄인 예,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막 100년, 200년 가는 통화 네트워크 막 이거보다는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장 1, 2년 안에 뭔가 가격이 이런 식으로 휘청이면 안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좀 하드코어한 선택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대립이 막 격화되고 그런 일 발생하지 않을까 상상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금융상품이랑 일정 부분 결합되어 있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청산가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야지나 청산돼서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100만 개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다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됐다면 뭐 이런 전제지만 가정의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가설의 가설입니다. 뭐 이거 지금 그럼 어떻게 나 지금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가설의 가설로 양자 컴퓨터의 공격이 되는 시점에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방어할까? 그러면은 방어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토시의 물량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 저런 식으로 처리하자는 논리가 있다가 첨예하게 막 대립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이 야 그거 건드리지 마, 그건 비트코인 정신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난 가격이 일시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든 상관없어, 나는 안 팔 거야, 나는 버틸 수 있어, 직업 있어, 월급 있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씨 나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개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에서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청산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내 금융상품 연계되어 있는 파생이고 뭐고 자시고 다 작살나는데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흑화될 수도 있다. 뭐 맞아. 네. 이제 뭐 최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은 뭐 이제 개발자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다는 게 뭐 사실 저희가 블록 사이즈 워 읽어보면 거기에 뭐 한 특정 어떤 그 집단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진영에 보면은 그 시빌 워처럼, 그 어벤져스 시빌 워처럼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앤트맨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서사를 갖고 그 편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거래소라고 해도 거래소죠. 다 거래소가 한 통속인 것도 아니고, 거래소 안에서도 심지어 의견 갈리고 이해관계가 막 갈리고 하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때 아토믹님 공황장애 같은 거 왔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오나요?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만약에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양자컴 오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 공황장애 다시 올 가능성? 어떤 지금 다시 분리될 가능성? 네, 분리될 가능성. 왜냐면 이제 이런 기관들이 껴있는 곳은 이제 당연히 이제 거래소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클 거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채굴자도 점점 더 여기 이해관계가 더 붙을 텐데 그 순간이 갔을 때 실제로 이런 포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 헤비체인 더 많은 데이터를 담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티커를 가져가는데 이 거래소가 갑자기 그 기준은 어떤 거래소가 난 이제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 사토시 물량을 제거한 그 비트코인을 BTC라고 하겠어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소들이 거기에 더 많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쪽에 더 많이 지지를 할 것인가? 가격이 더 높은 또는 이제 가격이 낮더라도 그냥 그건 철학에 맞지 않아 라는 그런 논리에 따를 사람들이 많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 실제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고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BTC라는 티커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쪽에 더 많이 붙을 가능성도 솔직히 없지는 않다. 그럼 이런 라는 거네요. 상상하네요. 뭐 블록 사이즈 워 때 빅블로커와 스몰 블로커가 붙어서 스몰 블로커가 이겼고 스몰 블로커가 이야기했었던 비트코인의 철학과 정신이 현재의 비트코인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다음번에 비슷한 체인 분리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스몰 블로커의 성향을 갖고 있는 논리의 진영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진영이더라도 그게 선이고 악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고 마지막에 시장의 선택을 받고 살아남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높게 생각을 합니다. 내 철학과 네. 맞지 않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말 철학에 맞지 않더라도 당장 내 생존이 걸려 있으면 철학을 버리게 될 사람도 많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승리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모습이 바뀌면 또 이제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참 책으로 봤던 내용이 현실이 되면 공황장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고로 뭐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거는 그 MBTI상 S보다는 N 성향이 아주 강한 되게 이런 상상해보고 이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막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양자 컴퓨터를 굉장히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저는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인센티브 이 구조 있잖아요. 언론과 네. 그 뒤에 숨어있는 영국의 학계 그로부터 펀딩을 받는 양자 컴퓨터 업계라고 이렇게 통칭하자면 이게 워낙 언론과 이 뉴스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시장을 되게 뒤흔들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아까 비탈릭 얘기하셔서 저도 뭐 비트코이너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라울팔이라고 있어요. 그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이름이네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라울팔이 했던 그 얘기가 저는 꽤 되게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사실 큐빗 수에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어떤 발전 정도에서 제일 많이 갔다고 하는 게 이제 구글 그 윌로우 거기인데 구글에서 그걸 발표했다는 게 좀 웃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깨는 수준의 그런 거를 구글이 발표를 했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이 다 위험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 순간 구글 주가부터 폭락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스킨 인 더 게임도 얘기했지만 뭐 정치인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뭐 고위공직자들이 뭐 부동산 어디를 사는지 보는 게 리얼 시그널이다 해서 그 리얼 시그널이라는 웹사이트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NVK라고 콜드 카드 코인카이트라는 회사 콜드카드 만드는 파운더인 NVK가 쓴 어떤 블로그에서 본 건데 숫자로 보니까 되게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업계가 지난 뭐 10수년간 펀딩 받은 돈이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그 중에서 실제 어떤 매출을 일으킨 거는 10억 달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폰지 사기 앞에서도 부끄러워지는 수준이다라고. 폰지 사기는 그래도 한 400억 달러 받았으면 벌써 나눠준 뽀찌로 챙겨준 돈 꽤 될 텐데 아니 어떻게 10억 달러밖에 못 만들어냈냐. 이 얘기 첫 번째로 되게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 충격적인 거는 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이제 이름 있는 그 양자 컴퓨터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이면 다 이름 들어봤을 법한 그 기업의 CEO들이 주식을 얼마나 팔고 있고 얼마나 사고 있는지 그 비율을 봤더니 200대 1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컴을 굉장히 그렇게 자신 있게 언론 보도하고 하는 그 CEO들, 그러니까 C레벨들이, 주식 받은 그 C레벨들이 그냥 시장에다 덤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 주식 그냥 그렇게 팔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 팟캐스트 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인센티브 있죠. 논문이 이제 업계를 통해서 나오면 그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 이렇게 촥촥 뽑아가지고 논문에서 이제 있었던 뭐 가정이나 여러 단서 조항들은 싹 다 없앤 채로 AI 시대,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 앞에 뚫릴 것인가, 뭐 이렇게 하면 SNS, 뭐 트위터나 뭐 유튜브나 막 이런데 온갖 자극적인 썸네일들 쫙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그거를 본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거죠. 야, 지금 양자 컴퓨터 나오면 다 된다는데 이제 팔아야 되니? 그러면 이제 아이 왜 쟤네는 저렇게 양자 컴퓨터 얘기만 나오면 일단 저렇게 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지? 라고 충분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언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엉망 그 자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만약에 들으셨다면. 심지어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도 안 읽고 본문에 인용된 논문은커녕 헤드라인 그 자체를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닌데 또 그 소리네 하는 피로감 때문에 그 별로 대답할 가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래 대비는 해야지, 근데 그게 패닉할 일은 아니다, 뭐 그 정도 스탠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가 언제 개발될지,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와서 당장 어떤 문제가 될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들이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든 아니든 어찌됐든 조금씩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이런 식으로 갔다면 비트코인의 역사의 그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정을 기반으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소설로 저희들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렸던 게 현실화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내성이 생겨서 대응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넷에서 적용해서 검토하고 있는 실질적인 액션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내용들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특집에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건 뭉뚱그려 양자 컴퓨터의 비트코인 위협이라고 표현한 그 위협이 도대체 뭘 위협한다는 것이고, 그 위협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디까지는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디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 건지, 이런 우리의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당장 실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미래의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특집다운 내용으로 알차게 한번 구성을 해봤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양친형의 어떤 생각들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한 어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본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뭐 앞으로 미래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뭐 아토믹이 공황장애 왔던 것처럼 나한테 공황장애 오는 미래가 뭐 한 나중에 올 수도 있으려나, 뭐 이게 아니다, 뭐 그런 상황들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 듣다 보면 심각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떤 의도에서, 그러니까 맨날
그게 되면 진짜 뭐 은행 전산망, 뭐 국방 전산망, 뭐 통신 전산망 이거 먼저 뚫리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설명해봤자 사실은 이게 의미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짧게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진짜 자세히 풀잖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요 정도 선이면 어디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 아 걔네들이 얘기했었던 요 부분에 대한 얘기구나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딥하게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그 뒤부터는 이제 맥락적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고 통과를 하고자 하는 선박들이 있다면 비트코인 결제를 할 경우에만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 통과할 때 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다. 이게 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박들한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 몇 초의 시간을 주겠다. 왜냐하면 제재 때문에 자금이 추적되거나 몰수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명기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아주 정확하게 왜 비트코인인지, 비트코인을 결제할 때 왜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이란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텐데. 8월달 올타임 하이. 그 8월달 올타임 하이가 이런 거를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십니까요? 당연하죠.